박 변호사가 빨간 리본을 풀고 봉인을 뜯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도 함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고인께서 유 원장과 함께 음성 녹음도 남기셨습니다. 먼저 녹음부터 들어보시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였죠.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나는 김태수다. 오늘 2023년 3월 15일 이 녹음을 남기는 것은 젊은 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유족실 안이 순식간에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와 정수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1996년 겨울, 나는 공장 옆 재봉틀 작업장에서 이정숙이라는 여인을 만났다.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내가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주었지.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서 딸 하나를 얻었다.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이름은 한서연, 1970년생. 그 아이는 내 딸이다. 내 핏줄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장례식장 안치실 앞 오후 2시.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화환들이 복도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고 검은 리본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검은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고 밝은 빛을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향 냄새와 국화꽃 냄새가 섞여서 장례식장 특유의 묵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분향소 앞에는 고 김태수 회장 영전이라고 쓰인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재단에는 하얀 국화와 노란 국화로 장식된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김태수는 70대 후반의 모습으로 온화하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죠. 접객실에서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밀국수와 유부초밥을 조용히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죠. 방명록이 놓인 테이블 앞에는 오래된 거래처 사장들이 서서 볼펜을 들고 이름을 적으면서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참 대단하셨지. 90년대 IMF 때도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흰머리의 한 사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다마스 트럭으로 전단지 직접 배포하시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다른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구두 밑창이 다 닳도록 뛰어다니시던 분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말 쉬는 날이 없으셨지. 상주 완장을 찬 장남 김정호는 55세의 나이에 맞는 중후한 모습으로 분향소 바로 앞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맨 차림새가 단정했고 회색빛 도는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넘겨 빚었죠. 키가 큰 편이라 더욱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다가와 분향을 할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겁니다라고 정형화된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은 전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면서도 눈은 계속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동 사거리 상가 건물은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논현동 빌라 2채는 또 얼마고? 광진구 오래된 상가주택까지 합치면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될까 하는 계산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차지가 되는 거야.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어깨를 더욱 쫙 펴고 섰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차례 분양을 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멀찌감치 떨어진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니트에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친 한서연이었죠. 53세의 그녀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소박했고 화장기도 거의 없는 맨 얼굴이었으며 손에 든 작은 핸드백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벽 쪽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간혹 고개를 들어 영정을 바라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서연을 보며 저분은 누구지? 어디서 온 분일까? 회사 직원인가? 하며 수근수근 수군거렸지만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서연이 천천히 분향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빨리빨리 분향하고 지나가는 것과는 달리 서연은 영정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영정을 바라보는 시간이 유난히 길었죠. 아저씨, 아니 아버지. 서연은 입술을 떨며 속으로 간절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을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만 남아있어야 하는 건가요? 눈물이 또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손등으로 재빨리 닦아내며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테니까요. 영정 바로 옆에는 회장 생전의 흑백 사진 몇 장이 작은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시절의 김태수가 다마스 트럭 뒤편의 전단지 뭉치를 잔뜩 씻고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이었죠. 또 다른 사진에는 구두 밑창이 다 다를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던 중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김태수의 눈은 언제나 맑고 단단해 보였고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뒤 조용해진 분향소에서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를 두 손으로 꽉 쥐며 작게 중얼거렸죠. 아버지, 제가 다 지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에 걸쳐 피땀 흘려 읽어놓으신 모든 것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제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저편에서는 젊은 여직원이 시든 국화꽃을 새 것으로 바꿔가며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같은 직원들한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시고 아프면 병원비도 대주시고 접객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년의 아주머니도 젊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야. 남한테 피해 한번 끼치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 가셨어. 서연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점점 더 뭉클해져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경받는 사업가였고 좋은 어른이었으며 성실한 인생의 선배였지만 오직 자신에게만은 끝까지 아저씨로만 남아있던 그분이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하얀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분향소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연기 사이로 김태수라는 한 사람의 80년 인생이
조용히 배웅받고 있었죠. 발인 전날 저녁 9시 장례식장 유족실. 하루 종일 조문객들로 북적였던 곳이 이제는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 주위로 몇 명만이 둘러앉아 있었죠. 김정우와 차남 김정수, 그리고 고인과 오랫동안 일해왔던 직원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잔들과 빈 도시락 용기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고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죠. 변호사가 온다고 했지? 정우가 시계를 보며 차남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5살 차이 나는 동생에게는 늘 반말을 써왔던 습관대로였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네 형, 박 변호사님께서 9시 반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유언장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던데. 정수는 5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형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의 그늘에서 자라온 탓이었죠. 유언장이라 뭐 특별할 게 있겠어. 당연히 내가 대부분 받고 너도 적당히 받고 그런 거겠지. 정우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남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유족실 문이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회색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였죠. 안경 너머로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여느 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죠. 안녕하십니까. 고인의 평안을 빕니다. 박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테이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빨간 리본으로 묶인 봉인된 큰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공증 받으신 유언장입니다. 유언 집행인은 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우는 당연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일 거라 의심 없이 생각했죠.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빨리 읽어보시죠. 내일 발인이라 할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박 변호사의 다음 말이 유족실 분위기를 급작스럽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낭독하기 전에 한 분 더 오셔야 합니다. 고인께서 반드시 함께 듣게 하라고 당부하셨거든요. 누구 말이야? 정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정수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가족이 아닌 누가 유언장 낭독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면서 낮에 분향소에서 봤던 그 여자 한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니트 차림은 그대로였지만 코트는 벗고 있었고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서연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정우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연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정우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왜 우리 가족만의 자리에? 생전에 회장님께서 유언장 낭독 시 반드시 참석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서연은 문가에 선체로 들어가야 할지 나가야 할지 몰라 하며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박 변호사가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테이블 맨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죠. 정우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째려보고 있었고 정수는 형의 눈치를 보며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빨간 리본을 풀고 봉인을 뜯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도 함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고인께서 유 원장과 함께 음성 녹음도 남기셨습니다. 먼저 녹음부터 들어보시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였죠.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나는 김태수다. 오늘 2023년 3월 15일 이 녹음을 남기는 것은 젊은 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유족실 안이 순식간에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와 정수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1996년 겨울, 나는 공장 옆 재봉틀 작업장에서 이정숙이라는 여인을 만났다.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내가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주었지.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서 딸 하나를 얻었다.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이름은 한서연. 1970년생. 그 아이는 내 딸이다. 내 핏줄이다. 순간 유족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정수는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죠.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생 죄스러웠다. 병든 아내에게도 정우와 정수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서연이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딸이니까.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주요 내용입니다. 논현동 빌라 2동과 학동 상가 건물의 절반 지분은 한서연에게 상속합니다. 나머지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장남 김정호에게 3분의 3, 차남 김정수에게 3분의 2, 그리고 정숙, 장학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3분의 3을 책정합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서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 검은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죠. 지금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유족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여자는 첩의 자식 아닙니까? 우리 정식 가족 앞에서 감히 유산을 나눠 가지겠다고? 형님, 진정하세요. 정수가 급히 일어나서 정우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지만 정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53년간 품어왔던 서러움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장례식장 3층 작은 접견실. 어젯밤 유언장 낭독으로 뒤숭숭해진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접견실은 평소 장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오늘만큼은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한 전쟁터 같았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어제와는 다른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접견실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고 평소보다 날카로워진 표정으로 박 변호사를 마주보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흘린 커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유언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위자료든 뭐든 적당히 드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상속은 가족이 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한 가족 말이에요. 박 변호사는 정호의 격앙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또 다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1998년 여름이라고 김태수의 필체로 적혀 있었죠. 회장님께서 이것도 함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호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오래된 사진 3장과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90년대 후반으로 보이는 공장 마당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재봉틀이 놓인 작업장 옆에 젊은 이정숙이 서 있었고 옆에서 고개를 살짝 떨군 김태수의 모습이 보였죠. 둘의 표정은 어색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갓난아기 서연을 품에 안고 있는 이정숙의 모습이었죠. 아기는 작고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이정숙은 피곤해 보이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연이 1997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세 번째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김태수 명의의 통장에서 이정숙 명의 통장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된 송금이었죠. 송금 내역 옆에는 생활비라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륜의 증거를 상속 정당화의 근거로 포장하시려는 겁니까? 박 변호사가 대답하려던 순간 접견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검은 니트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작은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있었죠. 얼굴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제 변호사님께서 오늘 다시 만나자고 하셔서 정호가 서연을 노려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서연은 위축된 모습으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유언장 낭독이 급작스럽게 끝났으니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정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온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정호가 사진들을 흔들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송금 기록을 보세요.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잖아요. 그때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생활비가 아니었어요. 정호가 서연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공장 살리려고 어머니가 빌려준 돈의 이자였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1997년 IMF 때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니가 자신의 전세금 3천만 원을 모두 맡겼어요. 아저씨가, 아니, 아버지가 공장을 살릴 수 있도록요. 정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말로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서연이 가방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테이프에는 2003 가을 태수 일기라고 발행 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게 증명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공증 녹음 전에 혼자 남기신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박 변호사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와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젊은 시절 김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997년 12월 회사가 망할 뻔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거래처에서도 외면했다.
그때 정숙이가 나타났다. 자기 전세금을 모두 내놓으며 이자만 받겠다고 했다. 고마웠다. 그 돈으로 공장을 살렸다.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숙이는 착한 사람이었다. 나를 좋아했지만 내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외로웠고 약했다. 그렇게 서연이가 생겼다. 정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카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13년간 받은 그 돈은 이자였어요. 생활비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를 도와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정우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우리 가문의 정식 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굴복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접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진 3장과 통장 1권,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증거들이 과연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가족사의 빈칸을 메울 수 있을까요? 사흘 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는 3층 민사부 접수창구 앞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재산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접수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도장을 찍었죠. 정우는 법원을 나서면서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 접수 완료했습니다. 언론 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나갈 예정입니다. 강남 재력가의 숨겨진 딸이라는 제목으로요. 정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법적 절차와 여론몰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작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운영하는 작은 골목 책방 정숙 책방 앞. 평소와 다르게 몇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책방 셔터를 올리려다가 기자들을 발견하고 당황했죠.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김태수 회장의 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상속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다시 내리며 책방 문을 잠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책을 팔며 조용히 살아온 자신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자극적인 스캔들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책방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온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기자들이 책방 앞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며칠만 참으시면 관심이 줄어들 겁니다. 일주일 후 법원 제12민사부 법정. 임시신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오래된 거래처 사장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아주머니들, 그리고 호기심에 온 방청인들까지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검은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가 고용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반대편 피고석에는 서연이 소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앉아 있었고 옆에는 국선 변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재산가압류 신청에 대한 임시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측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피고 한서연은 혼외자로서
법적 상속권에 제한이 있으며 피고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준다는 유언은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선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정우가 옆에서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감상적인 말로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재판장이 정우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그때 정우가 일어나서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피고인의 친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 말고 다른 증거 말입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파일을 열자 병원 서류가 나왔습니다. 2015 A 대학병원 간이식 수술 기록이라고 적힌 문서였죠. 이것은 간이식 수술 기록입니다. 기증자는 한서연, 수혜자는 KTS 70대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TS가 김태수라고요? 이니셜만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 병원에서는 이니셜로만 기록하지만 그때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여자였는데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죠. 재판장님, 증언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간호사가 증인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A 대학병원 간담체외과 수간호사 이미영입니다. 2015년 그 수술을 담당했었습니다. 간호사는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이니셜로만 남겨놨지만 저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수술 전날 밤 환자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딸 같은 사람이 간을 준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기증자인 한서연 씨를 보시더니 고맙다, 서연아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추정일 뿐이잖아요. 법적 증거가 아니라고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호사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후 환자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한 내 딸이다라고 하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죠. 수술 후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던 순간이요.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신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다만 본안 심리는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죠. 서연의 어깨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부 인용이라는 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패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잠깐의 성공도 잠깐의 실패도 모두 지나갈 일이라고요. 아버지는 언제까지 자신을 숨기라고 하실 걸까요?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복도를 걸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 인용이라도 우리 쪽이 유리한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안 심리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 한편에는 간호사의 증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딸 같은 사람 고맙다,
서연아라는 아버지의 말들이요. 밤 11시 장례식장 3층 빈 복도.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장례식장은 고요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화환들 사이로 희미한 조명만이 길게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여전히 향 냄새가 배어 있었고 멀리서 야경꾼의 발걸음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분향소에서 조금 떨어진 복도 구석진 곳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간호사의 증언, 방청객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일부 인용이라는 재판부의 결정까지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야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53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평생 아저씨라고만 불렀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라니.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은 그대로였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역력했죠. 서연을 발견한 정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정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서연이 일어나려고 하자 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신문에 올랐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망가졌어요.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일만 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울 자격도 있습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버려졌어요. 정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 장례식은 세 사람이 치렀습니다. 저와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부조 봉투, 태수라고 적힌 봉투 하나가 전부였어요. 정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앞서 들려준 것과는 다른 테이프였죠. 이것도 아버지가 남기신 녹음입니다. 2003년 가을에 혼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서연이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김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젊은 목소리였죠. 2003년 10월 15일. 오늘 서연이를 멀리서 봤다. 중학교 운동회였다. 혼자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복도에 김태수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는 글을 예쁘게 쓴다. 책을 좋아한다. 정수기가 자랑스러워했다. 언젠가 장학회를 만들고 싶다. 정숙의 이름으로. 정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테이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언젠가 이 일에 칼자루를 쥐게 될 것이다. 칼은 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한다. 내가 어떤 칼을 선택할지는 내 몫이다. 갑자기 테이프가 덜컥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오래된 테이프라 자주 끊어지곤 했죠. 정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장학회든 뭐든 다 핑계예요. 아버지는 평생 집에 없었어요. 우리를 돌본 건 어머니였다고요.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정우 씨도 외로웠을 거라는 거. 외로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일날에도 혼자였고 졸업식에도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아버지와 함께 오는데 우리는 어머니 혼자. 그때 정호의 시선이 영정 옆에 놓인 작은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상자 위에는 정호에게라고 적힌 편지 봉투가 있었죠. 정호가 다가가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도 조심스럽게 따라왔죠. 봉투를 뜯자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린 정호가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초 3개가 켜져 있었고 정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호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촛불을 켜주고 있는 손도 보였죠. 정호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975년일 거예요. 정호 씨가 3살 때니까. 갑자기 정호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던 날이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생일 케이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뒤통수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손이 있었다는 것도요. 기억나지 않던 뒤통수의 손. 그 손은 누구였지?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던 그날 케이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몰랐는데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였을 거예요.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몰래 와서 정호 씨 생일을 챙겨주셨을 거예요. 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던 도움들이 모두 아버지의 손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정호가 사진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속은 제 몫입니다. 피가 어쩌고 가족이 어쩌고 하는 감상적인 이야기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서연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복도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향 냄새와 함께 두 사람의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서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일 본안 심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을 받겠어요. 서연은 그런 정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도 자신의 간절한 바람도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발인 아침 6시 장례식장 2층 안치실 옆 작은 관리사무실. 정호는 발인 준비로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주로서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죠. 운구차 시간 확인, 화환 정리, 조문객 명단 정리까지 해야 할 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문득 관리사무실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철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서랍장이었죠. 평소에는 장례식장 직원들이 사무용품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맨 아래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호가 궁금해서 서랍을 당겨보니 안에는 예상과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 김태수의 개인 물품들이었죠. 서류 봉투들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각 봉투마다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봉투에는 1997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서 빨간 도장이 찍힌 공문서가 나왔습니다. 부도 통지서라고 쓰인 제목이 선명했죠. 태수산업 주식회사가 1997년 12월 15일자로 부도 처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차용증이었는데 차용인은 김태수, 대여인은 이정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1997년 12월 20일자였죠.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정숙의 도장과 함께 보증인 이정숙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증까지 선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우는 중얼거리며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자, 지급 영수증들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월 정확히 30만 원씩 13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급된 기록이었죠. 그리고 2005년에 작성된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정숙 장학회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었죠. 정숙 장학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여성들을 위한 장학기관으로 설립한다. 특히 홀어머니 가정의 자녀들과 야간 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진학자들을 우선 지원한다. 정우는 계획서를 읽어내려가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학회 설립 자금은 논현동 빌라 2동의 임대 수익과 학동 상가 건물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초대 이사장은 김정우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쪽에서 봉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우야라고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정우의 얼굴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정우야, 사람은 실수로도 사랑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너의 어머니와 정숙은 모두 아버지 삶을 떠받친 기둥이었다. 내가 언젠가 칼자루를 쥐게 되면 제일 먼저 내 안의 분노부터 도려내라.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말고 대신 내 삶을 용서해라. 서연이는 내 동생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시간은 피보다 더 진하다. 너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을 믿는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걸? 생전에 한 번도 내게 보여주지 않았지? 바로 그때 관리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죠. 정우 씨, 일찍 나오셨네요. 박 변호사는 정우가 서랍 앞에서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그 서랍을 발견하셨군요. 정우가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이 여기에 이 서류들을 넣어둔 겁니까? 박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발인 날 아침에 정우 씨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배치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생전에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박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억지로 준 진실은 다시 의심받는다. 정우가 스스로 찾아서 깨달아야 진짜 믿을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정우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때 관리사무실 문이 또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만나자고 하셔서. 서연이 정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 씨도 여기 계셨군요. 정우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밤과는 다른 눈빛이었죠. 서연이 들고 온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서에 있었죠. 정우 씨가 장학회 초대 이사장이라고요. 상자 안에서 낡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택이 달려 있었는데 학동 3층 책방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에게 상속해 주신 집은 사실 책방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울리는 사람은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책방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장학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정우가 얼떨결에 열쇠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쇠 재질의 열쇠가 손바닥에 무게감 있게 느껴졌죠.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서연 씨는 책방 운영 경험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정호 씨는 사업 경험과 자본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둘이 함께하면 정숙 장학회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호는 열쇠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계획한 그림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죠. 상속도, 유언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칼자루를 쥐었는데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배워야 할 게 분노라니. 내가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이름일지도 모르겠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장학회 일을 함께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를 한 번 더 읽어보았죠. 내 삶을 용서해라라는 문장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해보죠. 아버지 뜻대로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법정 본안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법정 앞에는 방청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평소 민사재판치고는 관심이 높았습니다. 강남 재력가의 숨겨진 딸이라는 화제성 때문에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빽빽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앞줄에는 김태수와 함께 일했던 오래된 거래처 사장들이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아주머니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재판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고석에는 김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네이비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옆에는 그가 고용한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한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죠. 국선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대 한서연 상속 관련 본안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정호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한서연은 혼외자로서 상속 순위에 제한이 있으며 피고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몰아주는 것은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와 차남의 유류분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며 계속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정숙 장학회라는 명목의 재산 출연 역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김정호는 유언 내용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피상속인 김태수는 생전에 피고를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부양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학회 출연은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국선 변호사의 변론은 간단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었죠.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양측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원고석으로 쏠렸죠. 정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잠시 방청석을 둘러보던 정호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방청석 한켠에 놓인 작은 액자였습니다. 누군가가 가져온 것 같았는데 공장 마당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죠. 재봉틀 작업장과 그 앞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어린 자신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모두 반대하려고 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과 다른 시작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더군요. 정호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말들이 평생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서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서연 씨, 저는 분노를 가족보다 먼저 앞세워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에게 직접적인 사랑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생일 케이크, 학용품, 갑작스런 용돈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재판장도 정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저와 동생이 대부분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은 법적 상속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숙 장학회 운영은 제가 맡겠습니다. 대신 서연 씨와 함께 책방과 상가 관리를 공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서연 씨가 가진 지식과 마음을, 저는 행정과 자본 관리를 보태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느라 바빠졌죠. 재판장이 정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를 취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언장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장학회를 통해 아버지 뜻을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원고의 소취하 의사가 명확하므로 본 재판은 잠깐만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 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불려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학회 일은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 본 재판은 종료됩니다. 유언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며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따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판결문보다 먼저 나온 정호의 고백이 법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증오와 의심으로 시작된 재판이 화해와 용서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서며 정호와 서연은 처음으로 나란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어갈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3달 후 가을, 학동 3층에 자리한 정숙 책방 앞에는 새로 제작된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숙 장학회 아카이브라고 쓰인 깔끔한 간판이었죠. 간판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김태수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간판을 비추며 따뜻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숙 장학회의 공식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를 위해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아주머니들, 장례식장에서 모밀국수를 나르던 직원들, 오래된 거래처 사장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책방 한켠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오디오 일기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카세트 테이프들이 디지털로 변환되어 조용히 재생되고 있었죠. 방문자들은 헤드폰을 끼고 김태수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개관식을 위해 진한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매던 파란색으로 골랐죠.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표정으로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책방 곳곳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있는 미소가 떠 있었죠. 몇 달 전에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마이크를 든 정우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고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머니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곳이 될 겁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분식집에서 나는 김냄새,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소리를 함께 기억하는 장학회가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책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가 마이크를 서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책을 읽지 못했던 분들, 글자를 더듬어야 했던 분들이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이름도 부끄럽지 않게 이곳에 걸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공장 아주머니 중 한 명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죠. 개관식이 끝난 후 정우와 서연은 책방 옆 작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며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벽에는 어린 정우의 생일 케이크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촛불을 맞잡아 켜주던 두 사람의 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형이 어릴 때 케이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몰랐었어. 정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두 사람의 손이었구나. 서연이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죠.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책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 책방 한켠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녹음이었습니다. 자식의 이름은 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을 견디고 잘못을 인정하고 더 많이 사랑할 때 비로소 또렷해진다. 너희의 이름이 서로의 삶에 남아서 길이 되기를 바란다. 정우와 서연은 조용히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달 후 정숙 장학회의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있었습니다. 책방에는 20명의 지원자들이 모였죠.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하려는 주부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꿈은 동네 도서관 사서가 되는 거예요. 한 20살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밤에 택배 일을 하면서 낮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30대 남성이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와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겨울이 되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분당의 작은 봉안당에서 정우와 서연은 함께 김태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상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들과 함께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아버지, 정숙 장학회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정우가 절을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장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연도 절을 하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봉안당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상속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내 안의 분노였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봉안당을 나섰습니다. 상속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이름을 되돌려주는 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라는 이름도, 이정숙이라는 이름도,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이름도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책방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독서 모임이 열렸고 장학생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서로 나누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서연은 그들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조금씩 실현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숙 장학회는 이제 지역의 작지만 소중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서로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